러닝머신 위의 숫자. 러닝머신 위의 숫자가 10km에서 마침내 0으로 바뀌었다. 컨베이어 벨트가 서서히 멈췄다. 땀방울이 서지혜의 턱선을 따라 흘러내려 가슴팍의 스포츠 브라탑 위로 떨어졌다. 짙은 색 얼룩이 작게 번져나갔다. 피트니스 센터 전체에 새로 인테리어를 한 냄새가 가득했다. 서지혜가 운동 후 내뿜는 뜨거운 열기와 뒤섞여 있었다. 기구 거치대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윙윙거렸다. 발신인은 박준영이었다. 서지혜는 수건을 들어 목덜미에 걸치고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자 전류가 흐르는 지직거리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그리고 곧이어 분노를 억누르는 박준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지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방금 나한테 전화하셨어. 전화기 붙들고 우시더라. 네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왜 손님 방을 철거했냐고 물으시잖아. 목소리는 컸고 따지는 튀었다. 서지혜는 태연하게 수건으로 이마와 목덜미의 땀을 닦아냈다.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내가 철거했어. 서지혜의 목소리는 파문 하나 잃지 않는 호수처럼 평온했다. 전화기 너머 박준영의 초조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왜 그랬는데? 이유가 뭐야? 잊었어? 서지혜가 되물었다. 내가 기억나게 해줄까? 어제 당신 어머니 김순자 여사께서 어떤 식으로 통보하셨는지 말이야. 우리 집안일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정하려 하셨는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박준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서지혜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생수병을 따서 한 모금 마셨다. 첫째, 서지혜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했다. 이 아파트 살 때 우리 약속했지. 손님방은 우리 양가 부모님이야. 가끔 오셨을 때 잠시 머무시는 공간으로 남겨두기로. 특정인을 위한 전용 침실도 아니고 더군다나 누군가의 영구 거주지는 더더욱 아니야. 너. 둘째, 당신 동생 박아름 올해 24살이지 4살이 아니야. 엄연한 성인이라고. 대학교 졸업한 지 2년이나 됐고 멀쩡하게 손발 다 있어. 서울에서 자리 잡고 싶은 건 본인의 선택이야. 그렇다면 자기 생활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월세방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오빠 부부 집에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와서 우리 생활 공간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어제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하신 말씀 원문 그대로 들려줄게. 지혜야, 우리 아름이 다음 주에 올라가니까 너희 손님방 좀 치워놔라. 이번에는 아예 자리 잡을 때까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박준영, 똑똑히 들어. 이건 상의가 아니야. 명령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의견을 한마디라도 물어보셨어? 나를 이 집의 안주인으로 존중하셨냐고. 서지혜가 말을 마치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점점 더 거칠어지는 박준영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이 집은 나 서지혜와 당신 박준영, 우리 두 사람의 집이야.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우리만의 가정이란 말이야. 당신 어머니 김순자 여사께서 운영하는 무료 여관도 아니고 당신 동생 박아름이 언제든 돌아와 기생할 수 있는 피난처는 더더욱 아니야. 서지혜의 말투에는 기복이 없었지만 반박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당신 어머니의 눈물 섞인 전화 한 통에 나를 추궁하고 있어.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겠지. 좋아. 그럼 우리 오늘 밤에 제대로 얘기 좀 해보자.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지.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지혜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박준영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말투는 허둥댔다. 나는 그냥 좀 더 부드럽게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까지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잖아. 부드럽게? 서지혜가 되물었다. 당신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당신 동생을 우리 집에 들이겠다고 통보했을 때 그분은 부드러우셨나? 당신 동생이 당연하다는 듯이 장기 투숙할 준비를 할 때 그들은 부드럽게 내 동의를 구하려 했어? 그들은 부드럽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건 박준영,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 박준영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몇 초 후 그는 어설픈 핑계를 대며 황급히 통화를 마쳤다. 아, 저기 팀에서 나 부른다. 이만 끊을게. 저녁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기고 피트니스 센터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지혜는 까맣게 변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서지혜는 피트니스 센터를 나섰다. 문 바로 앞이 철거된 손님방이었다. 벽체는 이미 허물어졌고 바닥에는 건축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천장에서는 몇 가닥의 전선이 늘어져 있었다. 원래 이곳은 10제곱미터, 약 3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다. 이제 이곳은 서지혜의 서재의 연장선, 개방형 독서 공간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서지혜의 집이다. 서지혜는 이 공간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었다. 서지혜는 안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보송보송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서지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파일 정리를 시작했다. 서지혜는 가족자산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폴더 안에는 각종 영수증과 계약서의 스캔본이 분류별로 저장되어 있었다. 서지혜는 신혼집 계약금 하위 폴더를 클릭했다. 은행 이체 내역 캡처 화면이 열렸다. 2년 전 한 계좌에서 서지혜의 계좌로 8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체 메모는 딸 지혜 주택 구입 자금이었다. 그건 서지혜 아버지의 계좌였다. 또 다른 캡처 화면은 서지혜 자신의 계좌에서 건설사로 1억 원을 추가로 이체하고 총 9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박준영의 이체 기록도 있었다. 1억 원. 총 10억 원의 계약금 중 서지혜와 그녀의 부모님이 9억 원을 부담했고 박준영은 1억 원을 냈다. 아파트 등기부 등본 상의 명의는 서지혜 단독이었다. 결혼 전 그들은 혼전 재산 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출자 지분을 명확히 해두었다. 이것은 당시 서지혜가 고집했던 부분이었고 그녀의 부모님도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성적인 판단은 베테랑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서지혜의 직업적 습관이자 이미 그녀의 성격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서지혜는 공허한 약속을 믿지 않았다. 오직 서류로 명시된 증거만을 믿었다. 이어서 서지혜는 박준영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백업 파일을 열었다. 시간은 2년 전 등기부 등본을 받은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박준영 자기야, 너무 좋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박준영 등본에 당신 이름이 있는 걸 보니 꿈만 같아. 박준영 계약금 때문에 당신이랑 장모님께서 너무 많이 보태주셔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이야. 서지혜의 당시 답장은 담담했다. 서지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두 사람의 집이잖아. 앞으로 함께 잘 꾸려나가면 되지. 뒤이어 박준영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박준영은 자기야, 걱정 마. 앞으로 이 집의 모든 일은 다 당신 뜻대로 해. 당신이 결정하는 거야. 그 뒤에는 온갖 특수문자로 만든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당신이 결정하는 거야. 서지혜는 이 네 글자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눈빛을 했다. 서지혜는 이 모든 이체 기록 캡처, 아파트 분양 계약서, 혼전 재산 약정서, 그리고 이 결정적인 대화 기록 캡처까지 모두 선택했다. 그리고 새 압축 파일 만들기를 클릭했다. 서지혜는 알파벳, 숫자, 특수문자로 이루어진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압축 파일의 이름은 서지혜가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했다. 혼인 재산 분할 협의 증빙 자료 부일.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도 서지혜는 멈추지 않았다. 새 워드 파일을 열고 페이지 상단에 제목을 입력했다. 이혼 합의서, 초안. 그리고 그 아래에 본문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재산 분할,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호 레미안 팰리스 X동, XXXO 아파트는 쌍방의 혼인 전 공동 출자로 구입하였음. 혼전 재산 약정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혼전 출자 부분은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함. 서지의 출자액 9억 원, 총 계약금의 90%, 박준영 출자액 1억 원, 총 계약금의 10%. 현재 부동산 시세. 서지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안정적이고 힘있게 두드렸다. 서지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협박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장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만약 박준영이 자신의 원가족 편에 서기를 선택한다면 이 합의서는 서지혜의 자신감이자 퇴로가 될 것이었다. 바로 그때 서지혜의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 화면에 떠오른 두 글자는 서지혜가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게 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드디어 직접 등판한 것이었다. 서지혜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한 서재 안에서 계속 진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벨소리가 자동으로 끊기기 직전 서지혜는 손을 뻗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서지혜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김순자의 날카롭고 화가 가득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지혜,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아름이랑 멀리서부터 올라왔는데 우리를 이런 허름한 모텔에서 자게 해? 너 무슨 신보야?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얼얼할 지경이었다. 내가 준영이한테 주소 보내서 데리러 오라고 했더니 글쎄 우리한테 작고 더러운 모텔을 예약해줬더라. 침대 시트는 축축하고 너는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지혜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조금 떼어냈다. 그 고성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어머니, 제가 일이 바빠서 집에 손님 맞을 상황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서지혜의 목소리에서는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호텔은 준영 씨가 예약한 거니 불만 있으시면 그 사람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그놈한테 말해서 소용이 있었으면 내가 너한테 전화했겠냐.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서지혜, 너 나한테 그런 식으로 굴지 마. 이 집 내 남편 목도 있는 거야. 내 딸이 며칠 와서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철륜이야, 철륜. 오늘 밤에 나랑 아름이 무조건 그 집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김순자의 목소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명령조였다. 저 아직 일이 남아서요. 먼저 끊겠습니다. 서지혜는 그녀가 더 소란을 피울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다. 서지혜는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이혼 합의서 초안을 보며 재산 분할 항목의 커서를 옮긴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대략 30분 후 현관문에서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박준영이 돌아온 것이었다. 서지혜는 노트북을 덮고 서재를 나섰다. 거실 조명 아래 박준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미간은 잔뜩 찌푸려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신발을 벗는 동작조차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엄마가 너한테 전화했어? 박준영은 서지혜를 보자마자 따지는 투로 물었다. 하셨어. 서지혜가 대답했다. 박준영은 손에 들고 있던 차키를 현관 수납장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어떻게 엄마랑 내 동생을 그런 곳에서 지내게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방금 호텔방 사진 보내줬는데 벽지가 다 곰팡이 슬었더라. 나한테 30분 동안 소리 지르셨어. 장가 보냈더니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놈이라고. 너 같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한다고. 박준영의 가슴이 들썩였다. 김순자에게 받은 화풀이를 고스란히 가지고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는 서지혜 앞으로 다가와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바꾸었다. 애원하는 듯한 말투였다. 지혜야, 그냥 아름이 며칠만 좀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여자애 혼자 처음 와보는 큰 도시인데 밖에서 자는 건 아무래도 위험하잖아. 그리고 모텔비도 비싼데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 서지혜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평온했다. 며칠, 그래, 딱 며칠만. 직장 구하고 살만한 원룸 구하면 바로 나갈 거야. 박준영이 서둘러 약속했다. 서지혜는 서재로 돌아가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박준영 앞으로 돌아와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가정 내 비고정 지출 예산, 방문객 추가 항목이라는 제목의 표가 있었다. 걔가 들어오면
며칠로 끝나지 않을 거야. 서지혜는 태블릿을 박준영의 눈앞에 내밀었다. 봐, 수도, 전기, 가스비, 인원수대로 추가, 월 5만 원 상승 예상, 생필품 구매, 칫솔, 수건 등 월 2만 원. 식비, 아름이 입맛은 우리랑 다르지. 걔 평소 식습관대로라면 하루에 최소 3만 원은 장보는 돈이 더 들어. 한 달이면 90만 원이야. 박준영은 표에 적힌 선명하고 날카로운 숫자들을 보았다. 지혜야, 너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 한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계산해야겠어? 계산이 분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박준영. 서지혜는 태블릿을 거두었다. 이건 원칙의 문제야. 이 선례를 한번 만들면 당신 어머니는 우리가 타협했다고 생각할 거야. 오늘은 당신 동생이 며칠 묵는 거지만 내일은 당신네 친척이 한 달 빌붙으러 올지도 몰라. 이 집은 당신 고향 사람들 무료 숙박업소가 될 거라고. 어떻게 아름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내 친동생이야. 박준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냥 며칠 지내는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방어해야겠어? 너 정말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내가 방어하는 건 박아름이 아니야. 당신 어머니의 끝없는 요구를 방어하는 거지. 서지혜의 목소리도 차가워졌다. 박준영, 당신은 자기 가정에 경계선이 없어. 하지만 난 있어. 이 집은 우리 두 사람의 집이야. 당신이 당신 어머니 비위 맞추고 당신 동생 환심 사기 위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고. 내 가정의 경계선? 박준영은 마치 우스운 소리를 들었다는 듯했다. 그는 이 넓고 환한 아파트를 가리키며 감정이 폭발했다. 서지혜, 잊지 마. 이 집, 나도 지분이 있어. 엄마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이 집의 절반은 내 거라고. 내 집 절반에 내 친동생이 와서 지내겠다는데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당신이 결정하는 거야. 절반은 내 거라고. 두 개의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다. 서지혜는 어머니에게 혼났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화풀이하는 이 남자를 보며 문득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박준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낯선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절반이라고? 서지혜는 그 두 글자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녀는 서재로 들어갔다. 박준영은 그녀가 더 이상 싸우기 싫어하는 줄 알고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려 했다. 하지만 서지혜가 노트북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서지혜는 식탁 위에 노트북을 놓고 전원을 켜고 잠금을 해제했다. 마우스를 조작해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열었다. 길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박준영, 이리 와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화기가 전혀 없었다. 너무나 평온해서 박준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망설이며 다가갔다. 서지혜는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로 돌렸다. 당신이 절반을 가졌다고 했지? 좋아, 이거 봐. 화면의 첫 번째 파일이 열렸다. 은행 이체 기록 캡처였다. 신혼집 계약금 총 10억. 서지혜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박준영의 신경을 때렸다. 이건 우리 아빠 계좌에서 내 계좌로 8억 원 이체한 내역. 메모는 딸 지혜 주택 구입 자금.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두 번째 사진을 열었다. 이건 내 계좌에서 1억 원 추가 이체한 내역. 우리 둘이 합쳐서 9억. 마우스가 세 번째 파일을 열었다. 박준영의 이체 기록이었다. 이건 당신 이체 기록 1억 원. 서지혜의 손가락이 터치패드를 가볍게 클릭하자 또 다른 문서가 나타났다. 혼전 재산 약정서 스캔본이었다. 서류에는 쌍방의 출자 지분과 소유권 귀속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9억 대 1억. 박준영, 당신이 직접 계산해봐. 이게 당신이 말하는 절반이 맞는지. 박준영의 얼굴이 컴퓨터 화면 불빛 아래서 점점 핏기를 잃어갔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 숫자들, 그 조항들, 그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저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 속에서 그는 일부러 그것을 흐리고 잊으려 했던 것뿐이었다. 서지혜는 멈추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스캔본을 열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5억, 30년 만기, 내가 주채무자고 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썼어.
매달 상환액의 90%는 내 월급에서 나가. 당신은 공동 채무자고 매달 상환액의 10%도 채 감당하지 않고 있지. 서지혜는 고개를 들어 박준영을 직시했다. 박준영, 당신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 집은 있어. 출자 비율대로라면 이 집의 10%가 당신 몫이야. 지금 당장 당신 몫 10%를 그려서 거기다 당신 동생을 살게 해. 아니면 지금 당장 9억 원을 가져와서 나와 우리 부모님 돈을 갚아. 그러면 이 집 당신 가족 전부를 데려와 살아도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박준영의 몸이 휘청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식탁 모서리를 잡았다. 그는 너무나 익숙한 서지혜의 얼굴을 보며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그가 온화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아내가 가장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그의 모든 변명과 요행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가 자랑스럽게 외쳤던 절반은 내 것이라는 말은 이 서류들 앞에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다.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준영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고 마침내 잿빛이 되었다. 그날 밤 이후 박준영은 서재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서지혜는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오피스룩으로 갈아입었다. 주방에서 블랙커피를 내리고 토스트 2조각을 구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재에서 나온 박준영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박준영은 눈밑이 거뭇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입고 있던 티셔츠도 구겨져 있었다. 그는 거실 중앙에 서서 마치 정밀하게 움직이는 기계처럼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서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다.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 느낌은 다툼보다 더 그를 괴롭게 했다. 그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혹은 다시 한번 변명이라도 해보려 입을 열고 싶었다. 하지만 어젯밤 노트북 화면에서 본 차가운 숫자와 조항들을 떠올리자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서지혜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차키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힐 때까지 그녀는 박준영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온종일 박준영은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지혜가 반대해서 안 되겠어라고 얼버무렸다. 결과는 김순자가 전화기 너머로 퍼붓는 고함뿐이었다. 쓸모없는 놈,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놈이라며 욕을 퍼부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저녁에 박준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서지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지친 몸을 소파에 던졌다.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한 이 집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두통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급하고 참을성 없고 죄를 추궁하러 온 듯한 벨소리였다. 박준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가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역시나 그의 어머니 김순자와 어머니 뒤에 숨어 토끼처럼 눈이 빨개진 동생 박아름이 서 있었다. 김순자는 박준영을 밀치고 집 안으로 돌진했다. 마치 불륜 현장을 덮치러 온 사람 같았다. 서지혜는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김순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커서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다. 박아름은 그 뒤를 따라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억울함을 당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조용히 좀 해. 지혜 아직 안 왔어. No? 박준영이 지친 목소리로 문을 닫았다. 안 왔다고? 캥기는 게 있으니 우리를 피하는 거겠지. 김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팔걸이를 세게 내리쳤다. 내가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볼 거야. 아름이는 내 딸이고 내 친동생이야. 걔가 내 집에 며칠 와서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 서지혜라는 년한테 뭐가 그렇게 거슬리는데. 형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시누이를 그렇게 못살게 굴어? 신보가 어떻게 그렇게 고약해. 박준영이 변명하려던 순간 현관에서 도어락 해제음이 들렸다. 서지혜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거실의 상황을 보고도 전혀 놀란 표정 없이 묵묵히 신발을 갈아 신고 가방과 외투를 걸었다. 김순자는 서지혜를 보자 화가 더욱 치밀어 올랐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서지혜의 얼굴을 찌르듯이 가리켰다. 너 이제야 기어들어오냐? 서지혜,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우리 박씨 집안에 너처럼 악독한 며느리는 필요 없어. 아름이가 여자애 혼자 의지할 곳 없이 너희를 찾아왔는데 넌 그걸 내쫓아? 애가 길거리에 나앉기를 바라는 거야? 내 심장은 돌로 만들어졌냐? 박준영은 그들 사이에 끼어 안절부절못했다. 엄마, 그만 좀 해. 서지혜는 김순자의 고함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거실장으로 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김순자를 향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빨간 녹화 표시가 깜빡였다. 어머님, 지금 제 집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시는 건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서지혜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계속해서 인신공격과 욕설을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CCTV와 제 스마트폰 영상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순자의 고함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녀는 서지혜의 스마트폰, 그 까만 렌즈를 마치 경찰의 눈처럼 바라보며 기가 죽었다. 그녀가 평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공권력이었다. 너 뭘 찍어? 내가 내 며느리 훈계하는데 경찰이 무슨 상관이야? 목소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지지 않으려 했다. 네가 잘한 게 있다고 아름이 못 들어오게 한 네가 잘한 게 있냐고. 여긴 제 집입니다. 누구를 들이고 누구를 들이지 않을지 결정할 권리는 저에게 있습니다. 서지혜는 스마트폰을 든 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가 밀리는 것을 보자 뒤에 숨어있던 박아름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섰다. 그녀는 서지혜 앞으로 다가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애처로운 목소리였다. 형님, 이러지 마세요. 엄마 힘들게 하지 마시고 오빠도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괜히 와서 형님이랑 오빠 힘들게 했어요. 저 안 있을게요. 오늘 밤에 바로 갈게요. 박아름은 그렇게 말하며 박준영에게로 몸을 돌렸다. 눈에서는 눈물이 더욱 쏟아졌다. 오빠, 미안해. 나는 그냥 이 큰 도시에 처음 와서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오빠랑 형님 곁에 있으면 그래도 든든할 것 같아서 그랬어. 형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싫어하다는 두 글자를 가볍고 애처롭게 말하며 마치 서지혜가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도 한 것처럼 연기했다. 이 연기는 성공적으로 모든 책임을 서지혜에게 떠넘겼다. 그녀는 사려 깊고 착하며 남을 배려하지만 악독한 형님에게 미움받는 불쌍한 시누이가 되었다. 박준영은 눈물을 흘리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저울이 다시 기울었다. 어젯밤 사실에 직면하며 느꼈던 굴욕감은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뒤덮였다. 그는 서지혜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명백한 불만과 질책이 담겨 있었다. 그가 보기에 서지혜는 너무 공격적이었다. 아무리 이치가 맞더라도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거실의 분위기는 박아름의 말 한마디로 얼어붙었다. 김순자는 즉시 딸을 감싸 안으며 울부짖었다. 내 불쌍한 딸아, 네가 무슨 고생이냐. 저 사람들이 우릴 반기지 않으니 우리가 가자. 내 오빠는 마누라였더니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놈이야. 쟤한테는 기대할 것도 없어. 서지혜는 눈앞에서 이인극을 펼치는 모녀와 남편의 얼굴에 떠오른 익숙한 동요의 표정을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거실의 울음소리와 비난을 모두 멈추게 했다. 김순자, 박아름, 그리고 박준영까지 모두 이상한 눈빛으로 서지혜를 쳐다보았다. 서지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지만 녹화는 끄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박아름 앞으로 다가가 눈물로 젖은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박아름 씨, 그렇게 사려 깊으시니 제가 모두 앞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요. 박아름은 그녀의 시선에 속으로 뜨끔하며 무의식적으로 김순자 뒤로 몸을 숨겼다. 입으로는 여전히 형님, 저 정말 안 있을게요. 라고 중얼거렸다. 서지혜는 그녀의 연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평온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오빠랑 어머니께
고향에 있던 회사에서 우수 사원이었는데 더 큰 발전을 위해 스스로 퇴사했다고 말했죠. 맞나요? 박아름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네. 김순자가 즉시 거들었다. 그래, 우리 아름이 얼마나 똑똑한데 오빠 찾아 서울 안 왔으면 회사에서 붙잡고 안 놔줬을걸. 박준영도 서지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 아니었던가. 서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이쪽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좀 알아봤어요. 서지혜는 박아름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다. 친구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자진 퇴사한 게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해고당했다고. 사유는 업무 능력 미달 및 잦은 지각과 조퇴.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박아름의 얼굴에서 핏기가 눈에 띄게 사라지며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김순자의 의기양양하던 표정도 굳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을 바라보았다. 아름아, 쟤 거짓말하는 거지? 서지혜는 모녀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퇴사할 때 같은 팀 동료한테 3천만 원 빌렸다면서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달에 갚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벌써 2달이 지났는데 돈을 갚기는커녕 그 사람 카톡이랑 전화번호까지 전부 차단했다면서요? 그 동료는 당신을 못 찾아서 거의 미칠 지경이라던데 맞나요? 첫 번째 폭탄이 박아름을 휘청하게 했다면 두 번째 폭탄은 그녀를 치욕의 기둥에 못 박아버렸다. 3천만 원, 카톡 차단, 모든 단어가 뺨을 후려치는 소리처럼 박아름과 김순자의 얼굴을 강타했다.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아름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연기가 아니었다. 모든 거짓말이 탄로 난 후 공포와 수치심에서 비롯된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었다. 그녀는 서지혜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더 이상 억울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위장이 벗겨진 자의 원망과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너나 뒷조사했어? 날카로운 비명이 정적을 깼다. 박아름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하고 가련한 시누이가 아니었다. 꼬리를 밟힌 들고양이처럼 온몸의 털을 곤두세웠다. 네가 뭔데 날 뒷조사해. 이건 내 사생활이야. 너 불법이야. 김순자도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났다. 딸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자 자식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녀는 박아름을 자기 뒤로 끌어당기고 서지혜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너 무슨 신보야? 우리 아름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돈 좀 빌린 게 뭐 대수라고. 요즘 젊은 애들 빚 없는 애가 어딨어. 걔는 네 시누이고 한 가족이야. 네가 돈도 많으면서 좀 갚아주면 어디 덧나냐. 형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집안 망신을 밖으로 퍼뜨려. 너 일부러 우리 집안 망신 주려고 작정했지? 이 억지스러운 논리에 서지혜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돈 빌리고 갚지 않고 잠수 탄 것이 그녀의 입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리고 괴롭힘 당하고 모함받은 피해자인 자신은 단지 진실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악독한 형님이 되었다. 서지혜는 이모녀와 옆에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남편 박준영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다. 그저 스마트폰을 들어 여전히 난동을 부리는 김순자와 박아름을 향해 화면을 비췄다. 어머님, 아직 녹화 중이에요. 방금 하신 말씀들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녹음됐습니다. 김순자의 고함이 뚝 그쳤다. 박아름의 얼굴도 다시 새하얗게 질렸다. 이제 선택지는 2가지예요. 서지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첫째, 지금 당장 짐 챙겨서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그럼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둘째,
계속 소란을 피우세요. 그럼 이 영상과 제 친구가 보내준 박아름 씨의 해고 및 채무 불이행 증거들, 그 돈 빌려준 동료가 보게 될지 어떨지 장담 못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라 경제 분쟁, 심하면 사기 사건이 될 수도 있겠군요. 사기라는 두 글자가 거대한 돌덩이처럼 김순자와 박아름의 마음을 짓눌렀다. 김순자가 아무리 막무가내라도 경찰서는 가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았다. 박아름은 아예 겁에 질려 몸이 휘청거려 거의 서 있지도 못했다. 너 감히? 김순자는 겉으로는 강한 척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기세가 없었다. 서지혜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감히 할지 못할지 어디 한번 보시죠 라고 말하는 듯했다. 마침내 이소동의 주도권은 이 집의 안주인에게로 돌아왔다. 그만해. 계속 침묵하던 박준영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김순자와 박아름의 팔을 붙잡고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힘은 매우 컸고 동작은 난폭했다. 평소의 온화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가, 다들 나가. 오빠, 뭐 하는 거야? 저 여자가 날 괴롭혔잖아. 박아름이 소리쳤다. 이 배은망덕한 놈. 마누라 하나 때문에 애미랑 동생도 버리는 놈. 김순자의 울음 섞인 욕설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박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모든 굴욕과 분노를 이 행동에 쏟아붓는 듯 두 사람을 기어코 문 밖으로 밀어냈다. 듀! 현관문이 세차게 닫히며 밖의 모든 울음소리와 저주를 차단했다.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서지혜는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 녹화를 껐다. 그녀는 소파에 기댔다. 전례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거실은 엉망진창이었다. 박준영은 그녀에게 등을 보인 채 문 뒤에 서 있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서지혜는 그가 다가와 사과하거나 적어도 그의 가족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 생각했다. 한참을 기다렸다. 마침내 박준영이 돌아섰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서지혜에게 다가왔다. 그는 사과도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가 서지혜를 보는 눈빛은 낯섦과 실망으로 가득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듯한 눈빛이었다. 이제 만족해? 박준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지혜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이제 만족하냐고 물었어. 박준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그들을 쓰레기처럼 내쫓고 아름이 체면을 갈기갈기 찢어서 땅바닥에 짓밟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었으니 이제 속이 시원해? 성취감이라도 느껴? 서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눈앞에 이 남자, 자신이 선택한 남편을 보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박준영, 말은 바로 해. 먼저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인 건 그쪽이야. 먼저 우리 집에서 행패를 부린 건 당신 어머니고 난 그저 내 가정을 지켰을 뿐이야. 지켰다고? 이걸 지켰다고 말하는 거야? 박준영의 감정이 완전히 폭발했다. 설령 아름이가 잘못한 게 있다고 쳐. 거짓말도 했고 빚도 졌어. 그래서 뭐? 걔는 내 동생이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친동생이라고. 걔한테 최소한의 체면도 남겨줄 수 없었어? 왜 굳이 가장 상처 주는 방식으로 모든 걸 다 까발려야 했는데 걔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No. 그럼 나는? 서지혜가 되물었다.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 여자랑 당신 어머니가 합세해서 날 괴롭힐 때 누가 내 체면을 지켜줬는데? 당신이 지켜줬어? 당신 눈에는 그 여자가 친동생이고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야? 그게 어떻게 같아? 박준영이 소리쳤다. 그분들은 어른이고 손님이야. 네가 좀 참아줄 수도 있잖아. 굳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야 속이 시원해? 지혜야, 난 네가 늘 대범하고 사리분별이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네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이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일 줄은 몰랐어. 인정머리 없다. 이 네 글자가 칼날처럼 서지혜의 심장에 정확히 밝혔다. 그녀는 분노로 일그러진 박준영의 얼굴을 보며 문득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졌다.
그랬다. 그의 마음속에서 자신은 무조건적으로 참고 끝없이 양보해야 하는 존재였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은 그녀의 집에서 마음껏 활개쳐도 되지만 그녀가 저항하는 순간 그녀는 공격적이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이 집에서는 애초에 이치라는 것이 통하지 않았다. 오직 그의 동생, 그의 엄마만 있을 뿐이었다. 서지혜는 갑자기 추위를 느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사지를 굳게 만들었다. 그녀와 박준영 사이의 신뢰는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거실의 다툼이 멈췄다. 서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박준영도 그녀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며 시선을 피했다. 그는 짜증스럽게 거실을 서성이며 중얼거렸다. 한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고향에 내려가고 어떻게 부모님 얼굴을 봐. 서지혜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박준영은 그녀가 아직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몇 분 후 서지혜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기내용 캐리어였다.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생필품만 들어있었다. 박준영은 이 광경을 보고 멍해졌다.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지혜는 현관으로 가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은 평온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박준영, 그녀가 고개를 들고 맑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아. 더 싸워봤자 의미 없어. 나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공간도 좀 필요해. 우리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나 잠시 나가서 지낼게. 우리 둘 다 머리 좀 식히자. 박준영의 머릿속이 윙하는 소리와 함께 하얗게 비었다. 그는 달려가 서지혜의 손목을 붙잡았다. 뭐라고? 나간다고? 나랑 별거 하겠다는 거야? 장난치지 마. 이까지 딜로 이럴 필요까지 있어? 이까지 딜. 서지혜는 기가 막혔다. 그녀는 힘껏 자신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타협의 여지는 없었다. 나 지금 아주 냉정해. 장난치는 것도 아니야. 박준영, 당신이 나에게 당신 동생과 어머니를 위해 무조건 양보하라고 요구했을 때 당신은 생각 못했겠지? 나도 다른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라는 걸.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지혜야, 서지혜. 박준영이 뒤쫓아 나갔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하강하는 숫자만이 소리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쫓아가고 싶었지만 집안의 난장판과 활짝 열린 현관문을 보며 전례 없는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서지혜가 마시던 레몬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 같았다. 한편 서지혜는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밤바람이 얼굴에 스치며 서늘함을 남겼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꺼내 택시를 불러 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결혼 전 혼자 살던 오피스텔이었다. 회사에서 아주 가까웠고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곳이 다시 그녀의 피난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네온사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서지혜는 창밖을 보았다. 눈시울이 약간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그저 피곤했고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서지혜는 그 집에 더 이상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집안에 남은 박준영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귓가에는 서지혜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나도 다른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야.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지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거실에서 김순자와 박아름이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오빠, 갔어? 박아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눈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순자는 아예 밖으로 나와 현관 쪽을 한번 쳐다보고는 입을 삐죽거렸다. 가버렸네. 잘 됐지. 저렇게 성질머리 더럽고 어른 무서운 줄 모르는 며느리 데리고 있어봤자 뭐해. 가라고 해.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엄마, 박준영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뭘 틀린 말했어? 김순자의 목소리가 즉시 높아졌다. 쟤하는 꼴 좀 봐. 우리가 멀리서 손님으로 왔는데 신용조차 안 하잖아. 저런 여자는 너무 기가 세서 안 돼. 고분고분할 줄을 몰라. 앞으로 네가 고생할 게 훤하다. 박준영은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댔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갑게 식은 레몬수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맛이 혀끝에서 마음속까지 퍼져나갔다. 박아름은 오빠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신나게 거실을 한 바퀴 돌다가 안방문에 시선이 꽂혔다. 오빠, 형님도 나갔는데 나 며칠 안방에서 자도 되지? 어차피 비었잖아. 박준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김순자가 결정타를 날렸다. 자, 당연히 자야지. 여긴 원래 내 오빠 집이야. 네가 안방 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박아름을 떠밀었다. 얼른 가서 짐 옮겨놔. 안 그러면 내 오빠 저 줏대 없는 놈이 또 그년을 다시 데려올지도 몰라. 박아름은 환호하며 즉시 자신의 캐리어를 끌고 당당하게 서지혜와 박준영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싸구려 옷들을 서지혜의 화장대에 던져놓고 거리낌 없이 드레스룸을 열었다. 가지런히 걸려있는 질 좋은 옷들이 그녀의 눈을 현란하게 했다. 엄마, 빨리 와봐. 형님 좋은 옷 진짜 많다. 김순자도 따라 들어와 그 옷감들을 만지며 질투 어린 눈빛을 했다. 다 내 오빠 돈으로 산 거겠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다 입어. 주인도 없는데 옷만 남겨둬 봤자 자리만 차지하지. 박준영은 침실에서 들려오는 모녀의 웃음소리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맑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한편 서지혜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오랫동안 묵은 냄새가 풍겨왔다. 이곳의 모든 것은 그녀가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단순하고 차가웠지만 온전히 그녀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서지혜는 큰 불을 켜지 않고 현관의 작은 등만 켰다. 캐리어를 벽에 세워두고 거실 창가로 다가가 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울지 않았다. 그저 전례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다른 예비용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한 아이콘을 클릭하자 화면에 그녀의 집거실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박준영이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이것은 서지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시공팀에 부탁해 비밀리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였다. 위치가 은밀해서 그녀 자신도 거의 잊고 있었다. 원래는 새 집의 안전을 위해서였는데 오늘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서지혜는 그렇게 조용히 지켜보았다. 김순자와 박아름이 그녀의 집을 차지하는 모습을, 박준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호하게 막지 못하는 모습을. 다음 날 박준영은 서지혜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모두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는 서지혜를 찾아 나서려 했지만 김순자가 막아섰다. 찾아가서 뭐하게. 그냥 내버려둬. 알아서 정신 차리겠지. 남자는 여자를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돼. 네가 찾아갈수록 더 기고만장해질걸. 신경 끄고 있어. 내가 장담하는데 사흘도 안 돼서 제 발로 빌빌거리며 돌아올 거야. 박준영은 설득당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집에 서지혜가 없자 박아름이 이 집의 여주인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 서지혜의 드레스룸과 화장대로 직행했다. 오빠, 형님 이 크림은 무슨 브랜드야? 내가 전에 쓰던 것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그녀는 비싼 에센스를 바디로션처럼 팔에 바르면서 무심하게 불평했다. 그녀는 서지혜의 실크 잠옷을 입고 이집트산 최고급 침구가 깔린 큰 침대에서 뒹굴며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햇살 좋은 오후, 역시 내 집이 최고야. 사진 배경에는 안방 특유의 베이 윈도우와 창밖의 한강뷰가 담겨 있었다. 친구들은 앞다투어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을 달았다. 아름아, 대박, 한강뷰 아파트에 사네? 와, 너네 집이야? 완전 부럽다. 박아름은 댓글을 보며
허영심이 극도로 충족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답글을 달았다. 쉿, 조용히 해. 우리 오빠가 사준 거야. 이 모든 것을 서지혜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화면을 통해 똑똑히 보고 있었다. 서지혜는 무표정하게 박아름의 인스타그램을 캡처하여 저장했다. 김순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박준영의 귓가에 바람을 넣었다. 아들, 엄마가 살아봐서 아는데 서지혜 같은 여자는 너무 기가 세서 안 돼. 너를 꽉 잡고 살려고 하잖아. 이까짓 일로 집 나가는 것 좀 봐. 앞으로는 오죽하겠어? 걔가 너보다 돈 잘 번다고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거야. 이번이 기회야. 내 생각엔 그냥 이혼하는 게 나아. 엄마, 무슨 소리야? 진심이야. 김순자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 집 등본에 내 이름도 올라가 있지 않아? 계약금은 걔네 집에서 많이 냈어도 너도 대출금 갚고 있잖아. 이혼하면 그 집 절반은 받을 수 있어. 우리 집도 손해볼 거 없다고. 엄마가 더 좋은 애 소개해 줄게. 걔보다 훨씬 상냥하고 말 잘 듣고 시부모 공경할 줄 아는 애로. 김순자는 정말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박준영에게 보여주었다. 이것 봐. 내 옛날 동료 딸인데 고향에서 선생님이야. 얼마나 안정적이야. 그리고 이쪽은 왕서방네 조카딸. 얼굴도 반반하잖아. 박준영은 낯선 여자들의 사진을 보며 서지혜를 떠올리자 황당함만 느껴졌다. 그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만 좀 해. 나 지혜랑 이혼 안 해. No. 그렇게 말하고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김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좋은 줄도 모르고. 박아름은 오빠가 서지혜와 이혼하든 말든 관심 없었다. 그녀는 오직 이 집에 있는 물건들에만 관심이 있었다. 서지혜의 드레스룸과 화장대를 다 뒤진 후 그녀의 시선은 서재로 향했다. 박준영이 출근한 틈을 타 그녀는 서지혜 전용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 그녀의 눈이 책장 아래 붙박이 금고에 꽂혔다.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었다. 금고 안에는 분명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현금, 보석, 금괴. 그녀는 즉시 밖으로 나가 김순자를 불러왔다. 엄마, 빨리 와봐. 금고야. 김순자도 그것을 보자 눈이 빛났다. 빨리 비밀번호 눌러봐. 내 오빠 생일이 언제야? 박아름은 즉시 박준영의 생일을 입력했다. 화면에는 비밀번호 오류라고 떴다. 아니네. 걔 생일 눌러봐. 여전히 오류였다. 결혼기념일. No. 마찬가지였다. 모녀는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다 눌러보았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서지혜라는 년 아주 속이 깊다 깊어. 우리가 무슨 도둑인 줄 아나 봐. 김순자는 분해서 욕을 퍼부었다. 박아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금고 주위를 두드리다가 엉뚱한 생각을 했다. 엄마, 망치로 부숴버릴까? 미쳤어? 김순자가 그녀를 한 대 쳤다. 이거 부수면 내 오빠 돌아와서 뭐라고 설명하게? 박아름이 실망하고 있을 때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자단목함에 꽂혔다. 함은 조각이 정교하고 보기에도 값비싸 보였다. 그녀는 호기심에 함을 열었다. 안에는 팔찌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팔찌는 전체적으로 비취색이었고 투명도가 아주 좋았다. 빛 아래서 은은한 광택을 뿜어냈다. 박아름은 옥에 대해 잘 몰랐지만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엄마, 이것 봐. 김순자도 다가와 보고는 감탄했다. 하지만 그녀도 박아름처럼 안목이 없어서 그저 예쁘다고만 생각했다. 이것도 내 오빠 돈으로 산 거겠지. 폼 잡으려고 좀 촌스러워 보이는데. 하지만 박아름은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팔찌를 꺼내 자신의 손목에 찼다. 하얀 손목에 비추색 팔찌가 어우러져 확실히 예뻤다. 그녀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팔찌를 여러 각도에서 짧은 영상으로 찍었다.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생각이었다. 어머, 차니까 예쁘네. 진짜 비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영상을 찍으며 손목을 흔들어 팔찌가 조명 아래서 반짝이게 했다. 그리고 도시의 다른 한쪽, 서지혜의 오피스텔. 노트북 화면에는 이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서지혜가 박아름과 김순자가 마치 두 도둑처럼 자신의 서재를 뒤지고 심지어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마우스를 움직여 이 영상을 고스란히 녹화했다. 그녀는 이런 날이 올 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아름이 그 자단목함을 열고 비취 팔찌를 꺼내는 것을 보았을 때 서지혜의 숨이 순간 멎었다. 그것은 그녀의 외할머니 유품이었다. 외할머니께서 임종 직전 그녀의 손에 직접 쥐어주신 것이었다. 서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었다. 금전적 가치는 둘째치고 그 안에 담긴 추억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다. 서지혜는 화면 속에서 박아름이 그 팔찌를 차고 가볍게 손목을 흔들며 입으로는 촌스럽다,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서지혜는 몸속의 피가 한 뼘 한 뼘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지 않았다. CCTV 영상을 끄고 녹화한 모든 증거를 분류별로 저장했다. 암호화하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장 변호사님, 저 서지혜입니다. No. 서지혜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혼합의서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소하겠습니다. 장 변호사와의 통화를 끄는 바로 다음 순간 서지혜의 손가락은 이미 110일을 누르고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또렷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재 절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소는 강남구 삼성로 5호 레미안 팰리스 X동 XXX호입니다. 증거로 완전한 CCTV 영상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하겠다고 알렸다. 서지혜는 전화를 끊고 박준영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벨이 한 번 울리자 상대방이 받았다. 말투에는 약간의 짜증과 비굴함이 섞여 있었다. 지혜야, 화 풀고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서지혜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박준영은 순간 멍해져서 반응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으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 그 말을 끝으로 서지혜는 바로 통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옆에 던져두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박씨 집안 거실. 박아름은 스마트폰을 들고 손목에 비취 팔찌를 360도 각도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엄마, 이광 좀 봐. 대박이지. 인스타에 올릴 건데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김순자는 옆에서 마치 책사처럼 조언했다. 인스타에 올리지 마. 틱톡에 올려야 조회수가 잘 나와. 글은 남편이 준 깜짝 선물. 스타일은 내 취향 아니지만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써. 무심한 척하는 거야. 알겠어? 역시 엄마가 최고야. 박아름은 눈을 빛내며 즉시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글을 쓰면서 기분 좋게 손목을 흔들었다. 이 팔찌 진짜 예쁘다. 얼마짜리일까? 한 몇백만 원 하면 그냥 내가 가질까? 가지긴 뭘 가져. 서지혜 그년도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야. 걔 물건이 내 물건이지. No. 김순자는 당당하게 말했다. 그냥 차고 있어. 곧 쫓겨나려니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좋은 걸 가져. 박아름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날아갈 듯했다.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하나 더 찍었다. 이따가 제일 잘 나온 걸로 올릴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급하고 세찬 노크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소리는 매우 컸고 평범한 방문객의 노크가 아니었다. 모녀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김순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야? 문 두드리는 게 꼭 저승사자 같네. 그녀는 마지못해 다가가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았다. 잘 보이지 않았고 흔들리는 사람의 형체만 보였다. 그녀는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아, 문 밖에는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순자의 머릿속이 윙하며 하얗게 비었다.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안녕하십니까? 주택 침입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No.
앞장선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미 그녀를 넘어 집안 상황을 훑어보고 있었다. 김순자는 순간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경찰관님, 오해십니다. 여긴 제 아들 집이고요. 저희는 그냥 며칠 묵으러 온 거예요. 경찰의 날카로운 시선이 거실에 서 있는 박아름과 그녀의 손목에 있는 부자연스러운 비취색에 꽂혔다. 박아름은 경찰을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손을 등 뒤로 숨겼다. 이 동작은 전문적인 눈을 속일 수 없었다. 집주인 서지혜 씨로부터 허락 없이 사적인 주택에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말투는 사무적이었다. 두 분 중에 누가 서지혜 씨입니까? 그 여자는 여기 안 살아요. 김순자는 다급해졌다. 여긴 제 아들 박준영 집이에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있을 때 경찰 뒤에서 평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서지혜입니다. 김순자와 박아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서지혜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함께였다. 그녀는 모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두 경찰에게 직접 말했다. 경찰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집주인 서지혜입니다. 이 두 분은 제 어떠한 형태의 동의도 없이 도어락을 따고 제 집에 침입했습니다. 김순자가 즉시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우린 열쇠 없어. 네 남편 박준영이 줬어. 박준영 씨가 이곳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 분이 들어올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서지의 뒤에 있던 장 변호사가 한 걸음 나서며 서류 한 부를 경찰에게 건넸다. 이것은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사본입니다. 소유주는 서지혜 씨 단독으로 되어 있으며 그녀의 혼전 개인 재산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볼 때 이 두 여성분의 행위는 이미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번 훑어보았다. 서류에 적힌 이름은 명확했다. 김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 집이 아들과 서지혜의 공동 소유라고 줄곧 믿어왔다. 등본에 박준영의 이름이 아예 없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박아름도 멍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친오빠의 호화 아파트에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장 무시했던 형님의 집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었다. 장 변호사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켜 동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제 의뢰인은 이들이 서재에서 금고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의뢰인의 개인 물품을 훔치는 전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선명한 화면 속에서 김순자와 박아름이 서재에서 수상하게 움직이며 금고에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입으로는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은 박아름이 나무함을 열고 팔찌를 꺼내 손에 차고 김순자와 함께 품평하며 어떻게 차지할지 의논하는 장면으로 전환되었다. 영상 속의 목소리와 화면이 현실 속 두 사람의 모습과 겹쳐졌다. 김순자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아름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었다. 경찰의 시선이 박아름이 등 뒤로 숨긴 손목에 꽂혔다. 말투는 단호했다. 아가씨, 손에 있는 물건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세요. 박아름은 겁에 질려 꼼짝도 못했다. 김순자는 정신을 차리고 즉시 바닥에 주저앉아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이 악독한 년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네. 우리는 제 시어머니고 시누이야. 한 가족이라고. 그런데 우리를 경찰에 신고해? 준영아, 빨리 와서 네가 얻은 마누라 꼴 좀 봐라. 그녀가 가장 크게 울부짖을 때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다. 박준영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불길함을 느끼고 신호를 위반하며 차를 몰아 돌아왔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를 완전히 멍하게 만들었다. 두 명의 경찰,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엄마, 새하얗게 질려 쓰러지기 직전인 동생, 그리고 옆에 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서지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박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야? 엄마? 경찰관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한 경찰이 그에게로 몸을 돌려 엄숙하게 물었다. 박준영 씨 맞으십니까? 박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닥에 계신 분이 어머니, 옆에 있는 아가씨가 동생분 맞습니까? 박준영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설명해 주시죠. 왜 이분들이 서지혜 씨 단독 소유의 주택에 있으며 CCTV에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고 이 팔찌를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는지 말입니다. 경찰은 장 변호사의 태블릿에 있는 영상을 가리키고 또 박아름의 손목을 가리켰다. 박준영의 시선이 그곳을 따라갔다. 박아름의 손목에 있는 비취색 팔찌를 본 순간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했다. 그 팔찌, 서지혜가 그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다. 그것은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그들 집안의 가보라고. 그가 예전에 이 팔찌 비싸 보이는데? 라고 농담했을 때 서지혜는 매우 진지하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바로잡아 주었다. 지금 그 팔찌가 그의 동생 손목에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경찰을 불렀다. 박준영은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김순자에게로 몸을 돌렸다. 목소리가 메마르게 나왔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들, 이제야 왔구나. 김순자는 구세주를 만난 듯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서지혜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쟤야, 저 독한 년이 우리를 해치려고 했어. 우리는 그냥 구경만 좀 했는데 쟤가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서 경찰에 신고했어. 네가 우리 편 들어줘야 해. 박아름도 울면서 달려들었다. 오빠, 살려줘. 나 경찰서 가기 싫어. 나는 그냥 그 팔찌가 예뻐서 한번 차보고 사진만 찍으려고 했어. 훔치려던 거 아니야. 오빠. 여전히 변명하는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아무런 표정 없는 서지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박준영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은 더 이상 이 막장 드라마를 듣고 싶지 않은 듯 김순자와 박아름에게 말했다. 자, 하실 말씀은 경찰서 가서 하십시오. 지금부터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들을 데려가려 했다. 김순자와 박아름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박준영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때 계속 말이 없던 장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한 부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박준영 앞으로 밀었다. 박준영 씨.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망치처럼 시끄러운 거실을 순간 조용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이것은 이혼 합의서입니다. Now. 장 변호사는 평온하게 말했다. 서지혜 씨는 이미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당신 어머니와 동생분의 행위가 형사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조언드리자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빨리 서명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합의서에는 당신이 이혼에 동의하고 당신 가족이 즉시 모든 재물을 반환하고 이 집에서 나간다면 제 의뢰인은 당신 가족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민사 소송 권리만 유보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제 연락처는 위에 있습니다. 결정하시면 당신 변호사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말을 마친 장 변호사는 서지혜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아직 김순자 모녀를 제지하고 있는 경찰과 몇 마디 나누었다. 박준영의 시선은 그 이혼 합의서에 고정되었다. 재산 분할 없이라는 글자가 빨갛게 달군 인두처럼 그의 눈에 밝혔다. 그는 벌떡 고개를 들어 서지혜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리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서지혜는 마침내 그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과 아무 관련 없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경찰의 동작은 정확했다. 김순자와 박아름에게 어떠한 저항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김순자의 울부짖음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욕설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에서 더 직접적인 저주로 변했다. 모든 단어는 서지혜를 향했다. 박아름은 아예 소리를 잃고 몸이 축 늘어져 거의 경찰에게 끌려나가다시피 했다. 손목의 비취색이 조명 아래서 조롱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지혜야, 이럴 순 없어. 우리 엄마야.
박준영은 무의식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다른 경찰이 팔을 뻗어 그를 막았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가족분들은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o. 차가운 경고에 박준영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이 끌려나가는 것을, 그 문이 눈앞에서 닫히며 모든 울음과 저주를 차단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다. 온 세상이 순간 고요해졌다.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서지혜, 박준영, 그리고 장 변호사라는 남자. 장 변호사는 서지혜에게 확인했다. 서지혜 씨, 약속대로 제가 모든 과정을 처리하여 권익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이 있으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할 일인걸요. 장 변호사는 물건을 챙기고 박준영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서지혜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문을 열고 나갔다. 이제 그들 두 사람만 남았다. 박준영의 시선이 굳게 닫힌 문에서 천천히 테이블 위로 옮겨졌다. 그 서류,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없이 모든 단어가 모처럼 그의 뇌리에 밝혔다. 그는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몇 장을 집어들었다. 종이는 얇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무거워서 거의 들고 있기도 힘들었다. 서지혜의 필체는 그에게 익숙했다.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지금 맨 끝에 서명된 이름은 낯설어서 심장이 아팠다. 서지혜,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쉬어 있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서지혜는 마침내 몸을 돌려 주방으로 가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철저한 무시는 어떤 다툼보다 박준영을 공포스럽게 했다. 그는 쫓아가 주방 입구를 막고 애원하듯 서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분들은 내 엄마고 내 동생이야. 그들이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 내 체면을 봐서라도 우리가 결혼한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경찰서 가서 그냥 오해였다고, 가족 간의 다툼이었다고 말하자. 응? 팔찌도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잖아. 그냥 가족끼리 철없는 장난을 친 거라고 하자. 지혜야, 말 좀 해봐. 이렇게 나 무시하지 마. 나 무서워. 서지혜는 병뚜껑을 따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은 차가웠고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박준영을 보았다. 그가 한때 온화하고 듬직하다고 생각했던 얼굴은 지금 초조함과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다만 그 초조함과 간절함은 모두 그의 어머니와 동생을 위한 것이었다. 당신 체면? 서지혜는 그 네 글자를 반복했다. 말투는 담담했다. 박준영, 당신 체면이 뭔데? 박준영은 멍해졌다. 그들이 내 금고를 열려고 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박아름이 내 외할머니 유품을 찾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독한 년이라는 욕을 들을 때 당신은 또 어디 있었는데? 서지혜가 한마디씩 물을 때마다 박준영의 얼굴은 한 겹씩 창백해졌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당신 체면을 봐달라고? 서지혜는 한 걸음 다가가 그를 압박했다. 당신 체면이 지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 박준영은 그녀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그저 중얼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시어머니고 시누이잖아. 우리 한 가족이잖아. 그들이 내 외할머니 유품에 손을 댄 순간부터 아니야. 서지혜는 그의 말을 끊었다. 박준영, 오늘 내가 확실히 말해둘게. 그녀는 그를 지나쳐 거실로 돌아와 이혼 합의서를 가리켰다. 첫째, 이거 서명해. 아파트, 차. 우리가 결혼 후 구입한 모든 재산은 다 내 거야. 이 아파트 계약금 90%는 내가 냈고, 인테리어도 내가 디자인했고, 돈도 내가 냈어.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 당신 돈 한 푼도 더 요구하지 않을게. 박준영의 몸이 휘청하며 벽을 짚었다. 둘째, 서지혜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박아름이 진 빚이 얼마든 당신이 오빠로서 다 갚아. 당신 돈으로. 우리 공동 계좌에 있는 돈은
한 푼도 건드릴 생각 마. 오늘부로 변호사를 통해 모든 공동재산을 동결시킬 거야.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합의서에 서명하고 빚 다 갚고 나면 당신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이 아파트에 발도 들여놓지 마. 박준영의 숨이 가빠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지혜를 바라보았다. 나랑 이혼하겠다고? 이까지들 때문에? 이까지들? 서지혜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듯했다. 박준영, 이건 이까지들이 아니야. 나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결혼 3년 동안 당신 어머니는 대놓고 또 은근히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구박했지. 당신은 나더러 참으라고 했어. 어른들 생각이 원래 그렇다고. 당신 동생은 툭하면 돈 달라고 했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당신은 나더러 주라고 했어. 어린애가 혼자 밖에서 고생한다고. 그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내 물건을 함부로 뒤졌을 때 당신은 나더러 대범해지라고 했지.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나 다 참았어.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비록 귀는 얇지만 마음만은 내 편이고 우리 가정 편이라고 믿었으니까. 서지혜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의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다. 이제야 알겠어. 당신은 균형을 찾으려던 게 아니었어. 그저 내 양보를 이용해서 당신 집안의 구멍을 메우고 있었을 뿐이야. 박준영, 나 지쳤어. 더 이상 이 호구 노릇하고 싶지 않아. 박준영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는 달려가 서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피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당장 그들 내보낼게. 다시는 못 그러게 할게.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그는 통곡했다. 30살의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바로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날카로운 벨소리가 조용한 거실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박준영은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꺼냈다. 발신인은 파출소였다. 그는 손이 떨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세요. 경찰관님.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이 오갔고 박준영의 표정은 당황에서 의욕으로 그리고 충격으로 마침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온몸에 뼈가 빠져나간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서지혜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박준영은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는 서지혜를 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했다. 하하, 경찰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는 서지혜에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무너진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그러더라. 박아름이 끌려가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올렸다고. 손목에 찬 팔찌 자랑하는 영상. 지금 파출소 앞에 7, 8명이 몰려와 있대. 전부 박아름 채권자라고. 그 영상을 보고 찾아왔대. 대부업체 사람도 있고 예전 직장 동료도 있고 그리고 좀 험악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대. 경찰 말이 사건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클 것 같다고. 성격도 더 악질적이라고. 박준영은 말을 마치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그저 단순한 절도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고개를 숙이고 서지혜가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다. 그것은 쉽게 메울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구렁텅이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동생은 그를 그 구렁텅이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이었다. 서지혜는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었다. 이제는 그가 스스로 현실을 직시할 때였다. 또 한참이 지났다. 박준영은 고개를 들었다. 충혈된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서지혜를 보았다.
그가 한때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여자. 그녀는 여전히 그렇게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다. 마치 눈앞의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박준영은 문득 깨달았다. 서지혜는 그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출구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 끝없는 구렁텅이와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 출구를. 그 대가는 그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이었다. 그는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테이블 옆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옆에 장 변호사가 남겨둔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 위에서 맴돌았다.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 글자를 쓰면 그의 결혼, 그의 가정이 모두 사라진다. 쓰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진창에 빠져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서지혜를 보았다. 서지혜의 시선은 그가 쥔 펜에 닿아 있었다. 평온하게 그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준영은 처참하게 웃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서지혜가 경찰에 신고한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이미 선택지가 없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았다. 잉크가 종이 위에 번지며 그의 이름이 새겨졌다. 박준영, 그의 인생은 이 순간 명확하게 두 조각으로 나뉘었다. 서명을 마친 펜이 박준영의 손에서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가벼운 소리를 냈다. 그는 온몸에 기운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시선은 초점을 잃었다. 장 변호사는 서명된 합의서를 챙겼다. 세부였다. 동작은 전문적이고 신속했다. 그는 서지혜를 보며 눈빛으로 다음 단계를 물었다. 서지혜는 스마트폰을 꺼내 평온하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서지혜입니다. 어제 신고했던 건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가족 간의 대화해 보니 오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서지혜는 말을 이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 사적인 주택에 들어온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기록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거 침입입니다. 전화를 끊고 서지혜는 박준영을 보았다. 재산 합의는 끝났어. 집은 내 거고 당신이 냈던 계약금이랑 3년간 냈던 대출금은 현금으로 계산해서 줄게. 차는 당신 거고 예금은 반반이야. 절도 혐의는 취하했으니 그들은 곧 나올 거야. 하지만 전과는 남겠지. 박준영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것이 서지혜의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철저한 단절이라는 것을 알았다. 장 변호사가 서류환부를 그 앞으로 밀었다. 박준영 씨, 이것은 재산분할 명세서입니다.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박준영은 보지도 않고 바로 펜을 들어 맨 끝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이제부터 그와 서지혜 사이에는 재산 정리 절차만 남았다. 그는 처참하게 패배했다. 파출소 앞 박준영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문이 열리고 김순자와 박아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 나왔다. 얼굴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박준영을 보자 김순자는 밤새 쌓아두었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달려들어 박준영의 뺨을 때리려 했다. 박준영은 피하지 않았지만 그 손바닥은 결국 허공에 멈췄다. 이 쓸모없는 놈. 김순자의 손가락이 박준영의 코를 찌를 듯했다. 넌 그 여자가 우리를 이런 곳에 쳐넣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등신을 낳았을까? 박아름은 뒤따라오며 눈이 부어 있었지만 뉘우침 때문이 아니라 굴욕감 때문이었다. 오빠, 도대체 서지혜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신고 취하하게 했어? 이거 전과 남으면 나 앞으로 어떡하라고? 박준영은 그들을 보며 목소리가 심하게 쉬어 있었다. 나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 공기가 순간 멈췄다. 뭐라고? 김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당신들 나오게 하려고 시키는 대로 다 서명했어. 박준영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집도 돈도 다 없어졌어. 박아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집이 없어졌다고? 오빠, 미쳤어? 그 집 우리 집에서도 돈 냈잖아. 어떻게 그걸 다 줘? 그건 그 여자와 나의 마지막 집이었어? 박준영이 갑자기 소리쳤다. 충혈된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제 당신들 때문에 그것마저 없어졌다고. 김순자는 멍해졌다가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 서지혜라는 천하의 몹쓸 년, 이 악독한 년, 이건 다 우리 등쳐먹으려고 파놓은 함정이었어. 내 아들 집을 뺏어가고 우리 박씨 집안 재산을 다 뺏어갔어.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가? 그녀의 울음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박아름은 그녀를 부축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친척 단체 카톡방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큰아버지, 셋째 이모, 저희 좀 도와주세요. 오빠가 그 여자한테 홀렸어요. 저랑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고 빈손으로 쫓겨나는 조건으로 이혼당했어요. 우리 집을 그 여자가 혼자 다 꿀꺽했다고요. 그 여자 너무 독해요. 우리는 그냥 잠깐 보러 간 건데 우리를 도둑으로 몰았어요. 흑백을 뒤바꾸는 음성 메시지가 하나둘씩 보내지자 금세 카톡방에서는 동조하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니, 지혜가 보기엔 조용해 보였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이건 너무 심했네.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파출소에 보내? 준영이가 너무 착해서 당했어. 김순자는 울부짖으면서도 스마트폰을 꺼내 고향 이웃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살을 붙여가며 서지혜의 악행을 호소했다. 모녀는 찰떡궁합이었다. 그들의 설명 속에서 서지혜는 계략을 꾸며 시댁 재산을 가로챈 악독한 악녀가 되었고 그들은 악독한 며느리에게 박해받는 무고한 시어머니와 가련한 시누이가 되었다. 박준영은 눈앞의 이 황당한 광경을 보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서지혜가 말했던 끝없는 구렁텅이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서지혜는 집으로 돌아왔다. 넓은 집이 처음으로 이토록 조용했다. 그녀는 김순자 모녀가 어지럽힌 손님방을 치우지도 않았고 테이블 위에 난장판을 정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바탕화면에는 증거라는 이름의 새 폴더가 있었다. 서지혜는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몇 개의 동영상 파일과 수많은 캡처 화면이 있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소셜미디어 계정에 로그인했다. 친구의 공유를 통해 그녀는 이미 박씨 집안의 핵심 친척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과 그들의 작은 고향 동네 커뮤니티 몇 군데에 가입해 있었다. 그녀는 늘 조용히 눈팅만 하고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서지혜는 아무런 글도 쓰지 않고 동영상 파일 하나를 친척 카톡방에 바로 올렸다. 영상은 선명했다. 거실 CCTV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서 김순자와 박아름이 수상하게 모여 속삭이고 있었다. 박아름, 엄마, 서지혜가 비싼 물건 어디다 뒀을까? 저 금고 망치로 부숴버릴까? 김순자, 조용히 해. 부수면 어떡하려고. 내가 듣기로 비밀번호가 걔 생일이라던데. 인터넷에서 걔 생일이 언젠지 찾아봐. 영상은 길지 않았지만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영상이 올라가자 방금 전까지 서지혜를 욕하던 친척 카톡방은 순간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꼬박 1분이 지나서야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음표를 올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큰어머니랑 아름이 목소리 같은데?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서지혜는 두 번째 자료를 올렸다. 그것은 일련의 캡처 화면이었다. 박아름이 각종 명품 매장에서 위치를 태그한 기록, 인스타그램에 자랑한 명품 가방과 보석 사진들. 글은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었다. 이어서 세 번째 자료, 몇 장의 대화 기록 캡처. 대부업체의 채무 독촉 메시지였다. 빨간색의 연체 경고가 섬뜩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서지혜에게 보내준 채권자들이 박아름의 회사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지혜는 한 줄의 글을 쳤다. 그 낯선 계정으로
영상 속 이 여자를 찾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돈 받으셔야 한다고? 그리고 그녀는 같은 내용을 복사하여 박 씨 고향 동네 커뮤니티에도 올렸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서지혜는 컴퓨터를 끄고 모든 단체 카톡방에서 나갔다. 그녀는 거실 창가로 다가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 씨 집안 친척 카톡방은 발칵 뒤집혔다. 첫 번째 영상이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면 뒤이은 캡처와 채무 독촉 정보는 모든 사람의 감정에 불을 지폈다. 이전에 김순자 편을 들었던 셋째 이모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김순자를 위로하며 서지혜를 한참 욕했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바로 카톡방에 김순자를 태그했다. AT 김순자 형님, 나와서 설명 좀 해봐요. 이게 형님이 말한 구경이에요? 도둑질하러 간 거잖아요. 금고까지 열려고 하고. 그리고 아름이는 맨날 인스타에서 명품 자랑하더니 그게 다 빚이었어?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서울 가서 오빠 부부 생활을 망쳐놔? 우리는 진짜 서지혜가 얼마나 심한가 했네. 알고 보니 당신들 모녀가 사람이 아니었구만. 그러니 애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 그래놓고 올 자격이 있어? 다른 당숙도 참지 못했다. 형수님,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준영이 결혼할 때 집은 지혜네가 거의 다 해준 거 우리 다 알잖아요. 평소에 아름이 용돈 주는 거 우리도 뭐라고 안 했어요. 하지만 딸 데리고 아들 집에 도둑질하러 가는 건 아니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 이혼당했지. 당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카톡방의 여론은 180도 바뀌었다. 이전에 김순자를 동정하고 서지혜를 비난하던 목소리는 모두 사라졌다. 그 자리는 끝없는 질책과 비난으로 채워졌다. 동네 커뮤니티는 더 난리가 났다. 저거 박신의 딸 아니야? 밖에서 엄청 잘 나간다고 하더니 대부업체 빚까지 졌어? 영상에 저분은 엄마인가? 세상에, 모녀가 같이 며느리 집에 도둑질하러 가다니. 내가 저 집안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 김순자라는 아줌마, 맨날 자기 딸은 얼마나 대단하고 며느리는 얼마나 별로인지 떠들고 다니더니 뿌리가 썩었네. 썩었어. 이제 박준영 이혼했으니 서지혜는 해방이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 김순자와 박아름은 아직 인터넷이 천지개벽한 줄 모르고 있었다. 김순자는 돌아가서 어떻게 친척들을 동원해 서지혜 부모님에게 압력을 넣어 집을 되찾아올지 궁리하고 있었다. 박아름은 전과가 남아서 앞으로 취직에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박아름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친척 카톡방에서 수많은 메시지가 그녀를 태그하고 있었다. 그녀는 짜증스럽게 카톡을 열었다. 익숙한 CCTV 영상과 자신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빨리 이것 좀 봐. 김순자는 다가와 한번 쳐다보고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영상을 보았다. 그 부끄러운 대화 기록을 보았다. 그리고 친척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듣기 거북한 비난을 보았다. 김순자 형님, 딸 교육 참 잘 시켰네. 앞으로 우리 집에 돈 빌리러 오지 마세요. 사기꾼한테 줄 돈 없으니까. 진짜 우리 박 씨 집안 망신은 다 시키네. 김순자의 스마트폰도 울렸다. 고향 이웃의 전화였다. 받자마자 온갖 조롱이 쏟아졌다. 모녀는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에 계속해서 뜨는 메시지를 보며 마치 얼음굴에 빠진 듯했다. 그들이 공들여 만든 피해자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동정과 지지가 아니라 고향 모든 사람의 경멸과 손가락질이었다. 그들의 사회적 죽음은 너무나 빠르고 철저하게 다가왔다. 박준영은 회사에서 동료의 전화를 받았다. 동료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약간의 탐색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준영아, 너네 집안 카톡방에 무슨 일 있어?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더 친한 친구가 바로 캡처 화면을 보내왔다. 서지혜가 카톡방에 올린 바로 그 자료들이었다. CCTV 영상, 명품 사진, 채무 독촉 메시지, 그리고 영상 속 이 여자를 찾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돈 받으셔야 한다고 라는 그 한 줄. 박준영은 영상을 클릭했다. 화면 속에서 수상하게 움직이는 어머니와 동생을, 금고를 열려고 모의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키보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스마트폰 화면 불빛이 핏기 없는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서지혜가 전화로 말했던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다녀갔어가 무슨 의미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또한 서지혜가 왜 그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빨리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는지, 조금의 미련도 없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무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이 이미 모든 정을 갈아 없애버렸던 것이다. 그는 채팅창을 닫고 어떤 카톡방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열고 자신이 3년도 채 타지 않은 자동차 사진을 찍어 올렸다. 가격을 시세보다 2천만 원 낮게 책정했다. 30분 후 차를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다. 다음 날 오전 박준영은 은행 ATM 앞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받은 자동차 판매 대금 입금 문자를 확인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재준아, 나 준영인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급해서 그래. 얼마 안 돼. 5천만 원. 다음 달에 프로젝트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을게. 전화기 너머의 친구는 묻지도 않고 흔쾌히 돈을 보내주었다. 박준영은 통장에 모인 숫자를 보았다. 그것은 박아름의 모든 빚의 총액이었다. 그는 채무 독촉 메시지에 있는 연락처를 찾아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 모든 빚을 청산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그는 친구에게 빌린 차를 몰아 바로 고향으로 향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김순자와 박아름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김순자의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다. 그가 돌아온 것을 보자 마치 기둥이라도 찾은 듯 즉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준영아, 이제야 왔구나. 너도 다 봤지? 그 서지혜라는 년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어. 온 동네방네에 다 퍼뜨려서 내가 지금 문 밖에도 못 나가.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박아름도 따라 울며 말했다. 오빠, 나 이제 망했어. 전과도 남았고 직장도 잃었어. 이제 모두가 내가 빚진 거 알아.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 박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들 앞으로 다가가 신용카드 한 장과 몇 장의 상환 증명서 캡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박아름 빚, 내가 다 갚았어. 김순자의 울음소리가 멈췄다. 박아름도 멍해졌다. 박준영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차 팔고 친구한테 돈 빌려서 겨우 맞췄어. 이건 상환 기록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그의 시선이 박아름의 얼굴에서 김순자의 얼굴로 옮겨졌다. 오늘부터 당신들 일에 더는 관여 안 해. 박아름이 앞으로 죽든 살든 나랑 상관없어. 김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준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걔는 네 친동생이야. 친동생? 박준영은 그 말을 반복했다. 마치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이 엄마랑 짜고 오빠 부부 집에 도둑질하러 가서 금고 열려고 하고 나를 이혼 직전까지 몰고 간 친동생? 나한테 그런 동생 없어. 박아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김순자는 벌떡 일어나 그를 가리켰다. 어떻게 네 동생한테 그런 말을 해. 우리도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잖아. 서지의 걔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나? 우리는 그냥 물건 좀 가지러 간 건데 걔가 경찰에 신고할 줄 누가 알았겠어. 걔가 그렇게 악독한 거야. 나 잘되라고? 박준영의 목소리에 마침내 약간의 기복이 생겼다. 나 잘되라고 우리 집에 도둑질하러 가? 나 잘되라고 내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나 잘되라고 서지혜가 나한테 완전히 실망하게 만들어? 그는 김순자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물었다. 엄마, 그거 아세요? 저 서지혜랑 이혼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저 이제 집 없어요. 저한테는 정말 좋은 아내가 있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있었어요. 저 열심히 일해서 곧 승진하고 연봉도 오를 예정이었어요. 우리 내년에 아이 가질 계획도 세웠고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다 망쳤어요. 당신들의 탐욕, 당신들의 어리석음이 저한테서 모든 걸 앗아갔어요. 박준영은 말을 마치고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돌아서 나갔다. 준영아, 돌아와, 어디가? 김순자가 뒤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박준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그 아파트 계약금은 지혜네 집에서 냈어요. 대출금은 우리가 같이 갚았고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집은 그 사람 거고 제가 갚았던 대출금은 계산해서 앞으로 천천히 갚을 거예요. 당신들 누구도 그 집 넘볼 생각 마세요. 만약 당신들이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을 괴롭히면 우리 인연 끊는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히며 집안의 김순자의 울부짖음과 저주를 차단했다. 박준영의 세상이 조용해졌다. 집안일을 처리하고 박준영은 도시로 돌아왔다. 그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서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리고 나서야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서지혜의 목소리에서는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나야, 박준영.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나고 싶어. 우리 얘기 좀 하자. 박준영이 말했다.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카페에서 보자. 줄 게 있어. 서지혜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한 글자로 대답했다. 그래. 카페. 늘 앉던 창가 자리였다. 서지혜가 먼저 도착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두었다. 박준영이 들어왔을 때 서지혜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불과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퀭했다. 하지만 늘 약간의 망설임과 회피가 섞여 있던 그의 눈빛은 지금은 평온했다. 그는 서지의 맞은편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거 내가 계산해 본 건데 결혼 기간 동안 내가 갚았던 대출금이랑 우리 공동 계좌에서 썼던 생활비 같은 거 다 정리했어. 총 760만 원이야. 지금 당장 이만큼은 없으니까 매달 내 통장으로 갚을게. 다 갚을 때까지. 서지혜는 그 서류를 보지 않았다. 됐어. 아니, 줘야 해. 박준영은 고집했다. 이건 내가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야. 서지혜는 그를 보았다. 박준영도 서지혜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세 글자는 아주 작았지만 명확하게 들렸다. 예전에는 늘 한쪽은 엄마고 한쪽은 아내라서 내가 중간에 끼어서 양쪽 다 힘들게 하기 싫었어. 늘 양쪽 다 만족시킬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상황을 더 악화시켰지. 늘 너한테 대범해지라고 참으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내가 나약하고 무능해서였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고 우리 가정도 지키지 못했어. 영상도 봤고 모든 상황도 다 알게 됐어. 우리 엄마랑 바가름을 대신해서 너한테 사과할게. 이 사과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네가 한 모든 행동이 다 옳았어. 경찰에 신고한 것부터 모든 걸 공개한 것까지 네가 한 모든 단계가 다 옳았어.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잘못한 거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그냥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앞으로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는 말을 마치고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앉아 있었다. 서지혜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썼다. 눈앞에 이 남자는 하룻밤 사이에 마침내 어른이 된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어떤 것은 한 번 깨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붙일 수 있다 해도 그 균열은 영원히 남는다. 서지혜는 잔을 내려놓았다. 사과는 받을게. 박준영의 어깨가 살짝 움직였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했다. 고마워. 하지만 서지혜가 말을 이었다. 우리 사이는 더 이상 불가능해. 알아. 박준영의 목소리가 약간 쉬어 있었다. 내일 오전 9시에
구청 앞에서 보자. 서류 다 챙겨와. 서지혜가 일어섰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정시에 구청 앞에 나타났다. 다툼도 미련도 심지어 별다른 대화도 없었다. 번호표를 뽑고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고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절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직원이 그들에게 초록색 이혼 확인서를 건네주었을 때 모든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구청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앞으로 잘 지내. 박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도. 서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계단에 서서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서로가 없는 미래를 향해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박준영이 떠나고 김순자의 울음 섞인 욕설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지다가 마침내 그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키운 아들, 어릴 때부터 말 잘 듣던 그 아들이 어떻게 남남인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과 인연을 끊겠다고 하는지. 김순자는 스마트폰을 들어 박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자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고향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박준영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전화가 연결되자 들려온 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형수님, 아름이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영상도 다 봤고요. 애가 어떻게 도둑질을 할 생각을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렇게 해요? 지금 온 동네에 박씨 집안이 못 돼서 그렇게 좋은 며느리 쫓아냈다고 소문이 파다해요. 우리 아들도 준영이한테 도시 일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하려 했는데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괜히 물들라.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왔지만 한 통도 그녀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평소에 그녀에게 아부하던 친척들은 지금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말 속에는 선을 긋고 구경하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했다. 김순자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고 마침내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 서지의 그년 때문이야. 그 천하의 몹쓸 년이 이를 다 퍼뜨리지만 않았어도 박씨 집안이 이렇게 망신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도시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지혜를 찾아가서 따져야 했다. 박준영이 없어도 시어머니로서 맏며느리 하나쯤은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김순자는 간단히 짐을 챙겨 다음날 도시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서지혜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지만 정문에서부터 막혔다. 어머님, 누구 찾으세요? 경비실의 젊은 경비원이 정중하게 물었다. 서지혜 찾아왔어. X동 XXX호. 내가 걔 시어머니야. 김순자는 당당하게 말했다. 경비원은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무전기로 몇 마디 주고받더니 표정이 사무적으로 변했다. 죄송합니다. 서지혜 씨께서 어머님은 모르는 분이라고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걔 시어머니인데? 김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비켜. 내가 직접 들어갈 테니까.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비원의 말투가 단호해졌다. 김순자는 그 차가운 철문과 경계하는 경비원의 자세를 보며 마침내 서지혜의 집 문턱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분해서 온몸을 떨며 옆으로 물러나 다시 박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다. 이제야 전화 받네. 당장 이리로 와. 서지혜 그년이 나를 못 들어오게 해. 빨리 와서 해결해. 경찰가 난 거주시 맹랭. 전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박준영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걔가 네 마누라인데 이제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런데도 걔 편을 들어? 우리 이혼했어요. 박준영이 말했다. 집은 그 사람 거고 그 사람이 누구를 들일지 말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이혼? 김순자의 목소리가 극한까지 높아졌다. 너희 정말 이혼했어? 박준영, 너 미쳤어?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가정도 버려? 이혼했어요. 박준영의 말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2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딱 어머니 혼자 기본 생활하실 정도만, 그 이상은 없어요. 20만 원, 너 지금 거지동냥하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바가름 빚은 제가 다 갚았어요. 남은 돈은 서지혜한테 갚아야 해요. 박준영이 말했다. 엄마,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알아서 잘 사세요. 전화가 끊겼다. 김순자는 스마트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 자랑스러워하던 아들도 사라졌다. 추앙받던 시어머니라는 지위도 없어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온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았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손가락질했다. 그들이 영상 속 그 악독한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편 바가름의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영상이 퍼진 후 그녀의 작은 원룸은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평판이 나빠졌다는 이유였다. 함께 살던 룸메이트도 그녀를 마치 도둑처럼 쳐다보았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평소 함께 쇼핑하고 애프터눈 티를 마시던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불편하다는 핑계를 댔다. 취직은 더더욱 어려웠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이름을 보자마자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는 알만하다는 듯한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결과는 나중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소위 통보는 당연히 감감무소식이었다. 바가름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박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그녀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했다. 나 좀 도와줘. 나 살 곳도 없고 일자리도 못 구하겠어. 내 빚은 내가 다 갚아줬어. 박준영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바가름의 마음이 잠시 기쁨에 부풀었다. 정말? 오빠, 진짜 고마워. No. 하지만 그 돈 나한테 갚아야 해. 바가름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갚으라고? 당연하지. 박준영의 말투는 단호했다. 너도 이제 성인이니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내가 이미 일자리를 하나 구해놨어. 고향에 있는 전자공장이야. 숙식 제공되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내 생활비로는 충분할 거야. 남는 돈은 빚 갚는 데 쓰고. 뭐? 고향에 돌아가라고? 공장에? 바가름이 소리쳤다. 싫어. 그 총구석으로 돌아가기 싫어. 나 공순이 되기 싫다고. 그녀가 가장 경멸하던 것이 공장 생산직 노동자들이었다. 어떻게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단 말인가? 선택의 여지 없어. 박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공장에 가서 일하며 돈 갚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너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든가. 네가 선택해. 바가름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박준영이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무궁화호 열차는 바가름을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작은 고향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정성 들여 관리하던 긴 머리를 자르고 파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시끄러운 생산 라인 앞에 서서 매일 지루한 동작을 반복했다. 주변 동료들은 가끔 모여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도시에서 돌아와 형님 물건을 훔친 박신의 딸에 대해 이야기했다. 매달 월급날이면 그녀는 월급의 대부분을 박준영에게 이체해야 했다. 한때 화려하고 허영심 많던 바가름은 완전히 사라졌다. 박준영은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다. 방은 아주 작았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창밖으로는 빽빽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햇빛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와서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부업을 계속했다. 매달 일일이면 그는 어김없이 서지혜의 계좌로 300만 원을, 김순자의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했다. 통장에 얼마 남지 않은 잔액을 보며 그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전례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었다. 과정은 고통스러웠고 마치 뼈를 깎는 듯했지만 그는 마침내 그 숨막히는 가정에서 벗어났다. 그는 스스로 밥을 해먹는 법을 배우고 생활을 꾸리는 법을 배우고
진정으로 독립적인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밤 그는 서지혜에게 돈을 이체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그 게시물은 3일 전에 올라온 것이었다. 그녀는 글을 이미 차단했지만 그는 새로 만든 업무용 부계정으로 볼 수 있었다.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배경은 그의 어머니와 바가름이 차지했던 바로 그 방이었다. 이제 그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전문적인 운동기구들, 밝은 통유리창, 벽에 걸린 요가 매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공간 전체가 넓고 활기차 보였다. 사진의 주인공은 서지혜였다. 서지혜는 스포츠 브라탑과 쇼츠를 입고 포니테일 머리를 높게 묶고 있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는 밝고 자신감이 넘쳤다. 서지혜는 스마트폰을 들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찍었다. 아래 글은 단 한 줄의 영어였다. My space, my rules. 나의 공간, 나의 규칙. 박준영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서지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혼 후의 생활은 서지혜에게 또 다른 형태의 회귀였다. 한때 다툼과 타협으로 가득했던 집은 마침내 완전히 고요해져 온전히 서지혜 한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다. 서지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입주 청소업체를 불러 집 전체를 완벽하게 청소한 것이었다. 그리고 박씨 집안의 흔적이 남은 모든 물건을 버렸다. 김순자가 사용했던 이불과 베개, 바가름이 신었던 슬리퍼, 심지어 박준영이 남겨둔 옷 몇 벌까지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다. 그 방이 완전히 비워지고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서지혜가 주문한 운동기구들이 배송되었다. 러닝머신, 일리프티컬, 스미스 머신, 요가 매트. 서지혜는 직접 인부들을 지휘하여 설치하고 배치하며 그 공간을 자신이 꿈꾸던 홈짐으로 만들었다. 그날부터 매일 퇴근 후 서지혜는 이곳에서 1시간씩 땀을 흘렸다. 육체의 피로는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서지혜의 사업도 승승장구했다. 이전에 진행했던 실버타운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며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의가 줄을 이었고 그 중에는 유명 기업과 상류층 고객들도 있었다. 서지혜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도심의 최고급 오피스 빌딩 절반을 임대했다. 일은 바빴지만 서지혜는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자신의 전문성과 노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인정받는 그 느낌을 즐겼다. 어느 날 서지혜는 중요한 고객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비서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대표님, 방금 전화 왔었는데요. 스타캐피탈의 이미사님이라고 새로 짓는 빌라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대표님께 의뢰하고 싶다고 예약 문의하셨습니다. 스타캐피탈, 업계 최고의 투자회사. 이미사는 업계에서 유명한 젊은 인재였다. 서지혜는 물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연락처 주세요.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지혜의 세상은 점점 더 넓어지고 다채로워지고 있었다. 한때 그녀를 올감했던 결혼은 지금 보니 인생길의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것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또한 그녀를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성장시켰다. 저녁 무렵 서지혜는 홈짐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창밖의 도시가 불을 밝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은행 입금 알림 문자였다. 박준영의 8번째 상환금이었다. 서지혜는 한번 쳐다보고 답장도 삭제도 하지 않았다. 그저 스마트폰을 옆에 두었. 어떤 일은 지나가면 정말로 지나간 것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창밖의 야경과 유리에 비친 희미하지만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찍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았. 그저 묵묵히 저장했. 이것은 온전히 서지혜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이었다.